예술을 사랑하는 낭만주의자 여러분, 그리고 미식을 즐기는 멋쟁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여행 상상력을 업시켜드리기 위해 저희가 뭉쳤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가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부터 마카롱, 초콜릿, 바게트 빵집까지 하루 종일 맛집을 다닐 수 있는 위대한 미슐랭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왼쪽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에펠탑에 올라가는 바람구두를 신은 남자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스트라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오른쪽에는 와인을 마시며 소설 삼총사와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를 이야기하는 문학소년 한도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도사 한병철입니다. 자,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첫 여름 휴가 여행을 어디로 가실지 상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벌써 계획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프랑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회 방송인데 프랑스를 왜 우리가 여행 휴가의 첫 목적지로 추천을 드리냐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시거나 프랑스에서 직업적으로 장기 체류하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현지에서 오래 거주하시고 살다 오신 분들은 저게 좀 아닌데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자 입장에서 프랑스를 들여다보고 프랑스의 매력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첫 방송에서 프랑스란 나라를 골랐는가를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서울에 30년 사셨어도 남산타워 한 번도 안 올라가셨고 네.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프랑스에도 많으시리라고 믿으면서. 네, 네. 네. 한도사님은 그 프랑스를 굉장히 오래 다니셨잖아요. 예전에 90년도인가? 오래 다닌 건 아니고 네. 일찍 갔죠. 일찍부터 다녔죠. 그렇죠. 네, 90년도에 세계 첫 여행을 가셨을 때 유럽에 가셔서 첫 나라가 프랑스였다고. 네, 제가 유럽을 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나의 첫 번째 유럽이 프랑스 파리예요. 왜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동남아 여행을 마치고서 유럽을 넘어갈 때 방콕에서 가장 싼 표가 바로 파리 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 프랑스 파리는 가는 비행기가 많아요. 그쵸. 많다 보니 항공료가 떨어지죠. 그래서 유럽에 들어갈 때 진입 관문으로서 가장 가기 좋았던 데가 런던과 파리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일단은 싸서 접근이 쉬웠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내가 첫날에 가장 보고 싶었던 건 에펠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에서 태어난 이 섬에서 자란 청년에게 유럽의 상징 그러면은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에펠탑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바티칸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더니 아침 9시예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니까 오전인데 나가서 전철을 타고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바로 에펠탑이었던 거죠. 에펠탑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천천히 이제 좀 자세히 하고. 하죠. 예. 네, 라스트라다님은 일단 우리가 프랑스 하면요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우리나라의 동명에 프랑스가 아니라 파리가 들어가는 그 제과점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네네네, 프랜차이즈 근데 있죠. 그때 그 프랜차이즈가 등장할 때쯤에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이미 뭐죠? 유명했던 그 왕관 빵집이 있었죠. 왕관 빵집. 요새는 보기 어렵습니다. 영어로 왕관. 네. 왕관 있잖아요. 왕관. 네네네. 베이커리. 무슨 베이커리가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독일 빵집, 뉴욕지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망해버렸죠. 네. 그리고 살아남은 빵집 그 제과 체인이 딱 2개가 있었죠. 하나는 파리, 그다음에 또 다른 대기업에서 하는 역시 부러워요. 매일매일 뚜레 땡땡. 네.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한 로망이 너무 강하구나. 아니 빵집이 로망만으로 되는 건가요? 되죠. 아니죠. 그게 먹힙니다. 그리고 특히 홍대 앞에 뉴욕 막걸리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리고 네. 특히 빵을 사러 가는 주 고객층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이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보다는 30대, 20대 젊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가장 로망이 강한 것은 어디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 이 그 체인점이 파리 뭐뭐뭐가 아니라 로마 뭐뭐뭐에서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그 유명한
그 우리 드라마도 있었죠. 파리의 연인. 네. 그 경쟁사 드라마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 드라마가 3부작을 찍으려고 했어요. 아하. 원래 3부작으로 기획을 했는데 파리의 연인은 완전히 대히트를 했죠. 그 다음 2부작으로 나온 게 프라하의 연인이에요. 그렇죠. 그 도시를 고른 게 다 보면은 그 도시에 로망, 낭만이 있는 도시들이 젊은 여성들이 사랑하는 도시. 그렇죠. 네. 근데 프라하 연인은 좀 못했어요. 파리 연인보다. 파리가 그래서 더 로망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3부작 맨 마지막이 로마의 연인이었는데 그건 아예 촬영도 못하고 캔슬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네네. 연인은. 네. 그 파리의 연인을 할 당시에 제가 무술 연습을 하느라고 중국에 가 있었어요. 중국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계속 텔레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종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한참 재밌을 때잖아요. 중국에서 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PC방에 가가지고 SBS 맞죠? 방송이 네, 그걸 네, 땡겨서 봤을 정도였어요. 아니 무술도사 한도사님께서 그런 말랑말랑한 로맨틱 드라마를 아니, 제가 끝까지 본 몇 개 안 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 파리의 연인. 그래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저는 그때 동남아를 그때 그 한 120일 정도, 119박 120일 정도 여행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혼자 자유여행. 그때 네, 왜 네. 그 동남아 그랜드 투어를 혼자 제가 이빨 줬던데 깨졌던 여행. 네. 맞습니다. 네. 2005년인가. 네. 근데 그때 베트남 완전히 시골 산구석에 가서 정말 그 텔레비도 진짜 가정에 한 대, 우리 꼭 60년대처럼 막 가정에 한 마당에 막 여러 사람들 모여서 TV 온 동네 보이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보다 보면은 보는. 안 나와서 한 명이 올라서 안테나 고치고 아이고, 하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보는 줄 알아요? 파리의 연인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것도 더빙으로. 이제 그때 네네. 문자도 아니고 네. 성우가 그것도 베트남 특이하게 한 명이 더빙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하하. 예전에 그 변사들처럼.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 파리 연인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약간 이제 그 북경 내 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게 한국 건가요? 네, 네, 한국 한국 한중 드라마입니다. 합작이었고 그다음에 그때 안재욱 씨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경과 그러니까 중국 여성과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북경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로맨스였는데 망했어요. 북경은 별로 로망이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완전 여성들에게 중국은 네. 별로 매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북경 바게트 했으면 망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네네. 파리 바게트 하니까 네. 성공한 그러니까 거예요. 북경은 바게트라면 안 되고 만두 이런 걸 그렇죠. 해야죠. 북경 만두. 근데 북경 문제는 만두. 네. 만두에 대해서는 그 로망이 로망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좀. 저 만두 안 그렇습니다. 좋아해요. 네. 그렇죠. 뭐 만두는 물론 누구나 다 좋아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파리 하면은 왠지 파리 바게트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특히 서양에 가면 그 슈퍼마켓 가면은 우리나라 비닐봉지가 아니라 종이 봉투를 그렇죠. 주잖아요. 거기다 바게트를 또 바게트가 꼭 거기 안에 다 안 들어가요. 또. 또 3분의 2만 들어가요. 그렇죠. 딱 들어가게 네. 그거 탁 안고 네. 오 샹젤리제 이런 음악을 탁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에펠탑 앞에 싹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기 근데 때문에 정말 파리 시내 새벽에 네. 빵집이 문 열 때 빵 구운 냄새가 거리에 퍼질 때면 환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스름일 네. 때 그런 이미지가 바로 파리의 연인을 보고 있으면 생각이 났어요. 네. 그리고 그 드라마는 김정은 씨의 개인의 매력이 정말 가장 많이 발휘된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파리 매력도 네. 많이 들어가 있나요? 파리에는 저는 그 드라마에서 파리는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김정은 씨만 생각이 나요. 아, 그럼 우리는 지금 프랑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면 프랑스를 왜 얘기해야 될까요? 이런 로망들이 있는 그래서 거 일단 외에. 그 프랑스는 이제 파리라는 수도가 있고 그래서 파리는 사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모든 제가 봤을 때 특히 미국 여성들도 굉장히 파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 대한 동경, 그렇죠. 거기서 프랑스에 대한 이왕이면 동경 거기서 엄청나죠. 다시 이제 또 갈리겠죠. 그 유럽 안에서 뭐 이제 프라하, 파리, 뭐 런던, 마드리드, 로마 이렇게 좀 그 갈릴 때 첫 번째 로망의 1위는 제가 생각했을 때 무조건 파리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 관광기구, 항공기구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은 통계를 내거든요. 해마다 항상 보면은 관광객 1위, 방문자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항상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미국 아니면 미국, 프랑스, 이태리. 이 세 나라가 항상 번갈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엉터리가 많아요. 다른 나라들 가면은 그런 통계를 안 보고 뭐 1년에 1억 명 온다더라 말도 안 되거든요. 프랑스가 거의 매번 세계 1위 아니면 2위를 해요. 방문자 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8천만 명의 네. 외국인이 온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 남북한 인구만큼 더 오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 이게 프랑스가 이제 그 테러를 입으면서 여기서 한 2천만 정도 줄었어요. 아유, 많이 2천만 줄었네요. 정도. 예. 그래도 아직 6천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6천만이라는 인구가 프랑스에 왜 오느냐? 왜? 물론 체코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프라하에도 많이 가는데 프랑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첫째 파리라는 수도가 가진 그 낭만 이미지, 그다음에 프랑스라는 나라를 봤을 때는 프랑스는 가진 게 너무 많은 나라거든요. 예를 들면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산이 있잖아요. 프랑스. 프랑스 산이 있다면 대부분 프랑스 산?
알프스가 있잖아요. 그쵸. 알프스는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동네 이름이 샤모니거든요.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그래서 알프스 하면 우리가 흔히 스위스를 생각을 하는데 몽블랑 해발 4,500m인가 600m인가 몽블랑이 알프스에 있고 그다음에 그 샤모니라든지 그다음에 그 에귀 디미리 이런 그 동네들이 알프스가 프랑스에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남쪽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체코는 지중해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남쪽에 지중해 있고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있어요. 우리 미슐랭이 얼마 전에 갔다 온 몽쉘 미셸 있는 대서양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의 전 지역이 거의 평야예요. 남쪽에 알프스 빼고는 아주 광량한 북쪽의 알프스 빼고는 남쪽 남쪽 남동 쪽에 네, 있죠. 네. 알프스가. 남동쪽. 네, 스트라스부르. 네. 그다음에 그 남 프로방스의 아름다운 또 기존의 그 프랑스와는 완전히 다른 지중해 쪽 프로방스가 있죠. 거기 가면 로마 유적이 있죠. 그다음에 프랑스 음식 있죠. 미식 있죠. 포도주 있죠. 그다음에 프랑스 음악, 미술, 역사, 의상, 패션 너무나 여행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관광 자원이 다 있다.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프랑스 가서 한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한 나라에서 뭐 우리가 여행을 뭐 한 달 이상 한다면은 사실 좀 지겹거든요.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한 3달을 여행을 해도 지겹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를 가야 된다. 그 특히 여성들의 이제 로망이 강한 일단 파리부터 먼저. 아니 근데 남성들은 한도사님 남성을 대표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성들은 별로 로망이 없나요? 어떤 로망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프랑스 파리를 가장 먼저 간 도시로 찍었던 이유는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어떤 저도 나름대로 환타지가 있었어요. 저도 뭘 보고 자랐냐? 베르사유의 장미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 만화책 보셨어요? 그럼요. 종이로 된 것도 보고 만화도 보고 다 봤죠. 아니, 오스칼 마리 앙뚜아네트 나오는 걸 저도 안 본 걸 봤죠. 다 보셨네요. 네. 그다음에 에펠탑에 대한 로망이야 뭐 누구나 갖고 있었고요. 몽테크리스토백 작 같은 소설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암구랑. 그다음에 이제 삼총사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샤를마뉴의 12명의 팔라딘 기사 이야기. 롤랑의 뿔피리 이런 그렇죠. 얘기, 그 영웅담들, 기사문화 영웅담. 예. 그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해적들의 소굴이 또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네. 프랑스가 이제 굉장히 많은 해적을 생산했고 실제로는 군함이 나가 사략선도 만들었고 뭐 그래서 생말로 같은 곳은 해적의 도시잖아요. 그 그렇죠. 해적 네네. 소설에도 많이 나오죠. 거기다 프랑스 대혁명 바로 그게 일어난 곳이고 보고 싶잖아요. 목 자른 자리 콩코드 광장 네. 가보고 싶죠. 네. 네. 목을 그다음에 잘랐기 때문에. 무엇보다 와인. 네. 네. 그 가는 곳마다 와인이 그렇게 있다는데 맛있다더라. 뭐 음식 얘기도 있고 또 루블 박물관 보고 싶고.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프랑스란 나라의 이제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의 요소이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90년대 20대 때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그때 한참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키노라는 이런 영화 잡지들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키노에서 그 편집장을 하시던 정성일 이제 그분의 글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 이제 그 글을 이게 따라 읽다 보니까 이 반드시 나오는 게 8, 90년대 서울에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시크하고 좀 똑똑하고 예술적인 젊은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가 모일 곳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디에 주로 많이 모여서 놀았냐면은 서울의 프랑스 문화원에서 모여서 놀았더라고요. 오. 알리앙스 프랑스에서. 알리앙스. 네. 근데 부산에는 그게 없었어요. 네. 부산에는 독일 문화원이 있었습니다. 게테 인스티튜트는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부산에서 20대를 다 보냈기 때문에 항상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90년대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항상 보면 헐리우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헐리우드 영화, 막 총 쏘고 부수고 하는 람보 같은 영화가 있었다면은 90년대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예술 영화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이제 또 있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봤죠.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또 60년대에 누벨바그라고 하는 또 프랑스의 뭐 장릭 고다르라든지 프랑스와 트리포 이런 영화 감독들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영화들이 흑백 영화들이 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막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프랑스에 대한 로망을 많이 키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영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통해서 프랑스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서 깬 것도 굉장히 많죠. 한도사님은 문학, 그러니까 영웅담, 기사담 이런 것 그리고 때문에 영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영화. 그리고 라스트라다님은 영화, 그리고 네. 미술도 좀 미술과 미술도 좋아했죠. 네, 음악. 네. 저는 뭐 영화에 나왔던 장소 찾아다니는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었어요. 파리 시내에서는 아주 재미있었고 폭네프의 연인들 다들 봤을 거잖아요. 우리 네, 세대는. 그때는 다 한국에서 봤죠. 40분 네. 잘려갖고 전 방영됐지만. 중학생 때 봐서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네. 하여튼 폭네프 다리에서 그래서 저도 밤을 샜던 기억이 있어요. 오, 혼자? 아니죠. 여러 명이 모여서 네. 술을 한 짝을 지고 가서 아, 네. 요새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요새는 네. 걸려요. 네. 근데 그때는 가능했어요.
해가 뜰 때까지 드니라방처럼 거기서 놀았던 기억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파리를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도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주로 예술과 관련된 게 많네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좀 하자면 원래 유럽에 전통 강국이 4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정치 외교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꼽아요. 그래서 스페인은 사실은 예전에 한때 무적 함대를 가지고 남미를 전체 다 먹었지만은 스페인은 유럽에 약간 변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4나라를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를 각각 가리키는 외교적인 용어가 있어요. 영국은 위대한 고립. 스스로 고립되기를 원해요. 영국은 유럽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렉시트 해버렸잖아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균형자예요. 유럽에서 하는 역할이. 위치도 그렇고 독일은 딜레마, 러시아는 수수께끼. 이 4가지 유명한 외교 용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수께끼, 독일의 딜레마, 프랑스의 균형, 영국의 고립.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제국 같은 경우에는 발칸 반도 전체를 다스렸던 합스부르크 제국은 사실은 이제 독일과 같은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우리 여행 상상의 첫 번째 나라로서 다루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가만 가서도 1달 이상 충분히 아니면 또 시간을 짜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일주일밖에 없다면 파리만 가서 일주일. 그죠? 시간 2주 있다면 파리 일주일, 남프랑스 일주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죠. 할 것도 너무 많고. 네. 제가 지난 겨울에 학교에서 좀 연구비 펀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따서 어떻게 한국인의 해외 관광 문화를 연구할까 하고 썼다가 프랑스야말로 한국인이 가장 로망이 크고 가장 많이 가는 데고 가장 오랫동안 가왔던 데라서 프랑스 민박집에 가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관광을 하나 한번 보겠다 싶어가지고 1달 정도 가 있었어요. 네. 근데 1달을 가 있어도 못 본 데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몇 번을 계속 다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여성분들이 2번째 왔다, 3번째 왔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드나잇 인 파리 가장 최근에 파리를 중심으로 한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데를 다 가봤고 그거에 대해서 다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 10수년 전부터 배낭여행에는 트렁크족이라는 게 나왔었죠. 기억하세요? 그렇죠. 90년대는 다 배낭을 메고 갔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다 트렁크를 끌고 가죠. 트렁크족이 10수년 전부터 처음 등장을 했어요. 근데 트렁크족의 특징은 많이 이동하지 않는다예요. 우리 때는 이제 배낭여행 가면은 처음 외국 나가니까 지도에 줄긋기를 했거든요. 파리에서 하루 저녁에 나이트 열차를 타고 독일로 가고 이렇게 줄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좀 진득하게 보지 못했는데 트렁크족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동을 안 하고 한 군데에서 깊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스테이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도시를 즐겨요. 그랬을 때 유럽에서 가장 트렁크족이 선호했던 도시가 파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비행기 타고 가서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유리엘 패스도 안 사고 다른 도시도 안 가고 파리에만 여행하면서 휴가를 다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파리는 그럴 만큼의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가 그게 아닐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언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를 잘하면 저 사람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 중국어 잘하면 중국어 잘하는구나. 그런데 불어를 잘하면 어때요? 사람이 느낌이 있어 보이죠. 있어 보여요. 특히 여성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행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언어를 다 잘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행 일로 나갔을 때 유럽에서 중국 식당에서 이제 중국집이니까 종업원에게 이제 중국어로 주문하면은 가끔 이제 저랑 같이 갔던 일행분들이 저보고 혹시 중국 사람은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태리 가서 로마 같은 데서 이태리로 또 주문을 하면은 손님들이 약간 존경의 눈을 딱 보여요. 스페인어나 이태리를 하면은. 근데 불어를 한마디에 불어도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언어 지금 자체 이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로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럽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제가 프랑스, 독일,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까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유럽은 크게 문화권, 언어권, 인종권이 3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북쪽에 이제 유럽, 북유럽, 게르만이라고 하죠. 우리는 게르만 하면 흔히 독일만 생각을 하는데 독일, 네덜란드, 위쪽에 스칸디나비아 그쪽 바이킹들이 다 보면 게르만이죠. 게르만. 앵글로 섹슨, 주트 거기에 다 범게르만이 들어가고 동쪽에 이제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그다음에 남쪽에 크로아티아까지 다 슬라브족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에 보면 라틴 로망스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로망스권은 언어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라틴 로망스권에 드는 나라가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이거든요. 근데 이 4나라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보면 달라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스페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페인의 이미지 첫 번째는 뭐예요? 정열이잖아요. 정열. 그렇죠. 예. 막 정열, 뜨거움, 이거고. 투와 까르멘 막 플라멩코를 이태리는 추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태리는 역시 정열이 있으면서도 약간 좀 뺀질뺀질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남자들이 가면 계속 좀 여자들한테 느끼하고 뺀질뺀질하고 친절하고. 끈적끈적하고 그러면서도 막 인생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이런 면이 있다. 라돌체비 있다. 라돌체비 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제가 앞에 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리에는 라돌체비 있다고 하면은 자 우리 포르투갈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약간 우울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 파두 전통음악 음악. 파두도 보면 좀 네. 우울하고 멜랑콜리한 반면에 프랑스는 어떤 게 있냐면은 프랑스는 저는 항상 이 네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참 특이한 게 라틴적이면서도 약간 우울하면서도 시크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느끼하지가 않아요. 프랑스는 스페인처럼 뜨겁지도 않고 물론 남프랑스는 다르지만은 이태리처럼 그 느끼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거냐면 시크하면서 굉장히 그 좀 약간 잘난 체하면서 개인주의적이면서 콧대가 높다. 콧대가 높다.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생각해 보면은 그 섹슨이라든가 켈트족 내지는 네. 노르만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 프랑스 북쪽에 노르망디라는 게 노르만이 와가지고 처음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노르망디 공작 영지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정복자 윌리엄.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보면 프랑스가 결국 라틴 쪽하고는 달라요.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하고 이태리는 좀 더 비슷해요. 언어도 거기는 비슷해. 언어도 비슷하죠. 프랑스는 좀 아니에요. 좀 달라요. 프랑스는 이제 그 뭐 프랑스도 많이 썼겠지만은 어쨌든 그 프랑스 문화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해외에 우리가 이제 그 나와서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해외에 나갔다. 그럼 한국인 여행자에 대한 좀 편견 같은 게 있어요. 뭐 어떤 한국인은 이렇다 저렇다. 근데 프랑스 여행자들에게 붙는 항상 그 단어가 있거든요. 편견. 뭐죠? 그게 이제 영어로 arrogant.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만하다, 오만하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쉽게 말씀드려서 콧대가 높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 미슐랭님이 다른 나라에서 만났던 프랑스 여행자가 페이스북으로 연결해서 서울에서 만났잖아요. 네네네. 딱 그분이에요. 네네. 아주 에로거트. 그냥 네. 뭐. 이 얘기를 네. 조금 더 자세히 하자면 제가 인도에서 다르질링 지역에서 이제 트레킹을 같이 간 프랑스 그때 다국적인이 있었어요. 캐나다,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랑 방을 같이 썼던 프랑스 언니가 저한테 그때 찍은 사진 좀 보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한국 오면 주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한국에 온 거예요. 네. 일본 오는 김에 한국에 왔죠. 근데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친구들도 만나게 해주고 음악도 선별해서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여기저기 문화재 다 데려갔는데 다 관심 없어요. 콧대 높고 성의를 봐서라도 좀 고마운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정말 공감이에요. 네. 제가 외국의 각 나라 친구들을 사귀어봐도 독일 친구가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쪽. 포르투갈은 오히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별로 스페인인데 스페인, 이태리, 독일 친구가 많고 가장 많은 건 독일 사람이에요. 그쵸. 나라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인종은 독일인이에요. 저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영국인하고 사이가 항상 안 좋았어요. 네. 게스트하우스에서도 고립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라스트라님이 말한 것처럼 고립을 좋아해서 지네가 굉장히 따로 놀아요. 자기들끼리 네. 항상. 예, 근데 프랑스 애들은 어떠냐면 싸가지가 없어요. 네. 자기네만 잘난 줄 알고 다 네. 무시하고. 처음부터 바로 뭐 불어하느냐 물어보고. 예, 맞아요. 근데 네. 제가 프랑스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맞아요, 저하고는. 저는 이제 제가 그 프랑스 사람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이태리는 라돌체비타라는 말이 있었으면은 프랑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같은 라틴어라서 거기 이제 이태리에서 인생이 비타면은 스페인어는 비다잖아요. 비다. 네. 그러면 불어는 비거든요. 비, 라비. 그래서 불어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그 유명한 그 에머슨 레이크 앤 파머의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셀라비.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뭐 좀 안 좋다든지 그러면 뭐 그것이 인생. 이것이 인생이야. 뭐 I don't care. 그러니까 자기 일 외에는 정말 신경을 안 그 쓰는 사람이에요. 아랍어의 인샬라만큼이나 많이 쓰는 말이죠. 인샬라만큼. 셀라비.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프랑스의 매력이자 특징이자 매력이자.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하고 많이 여행하고 여행지에서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어느 순간 체화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번 권유를 하거나 한 번 물어봐요. 절대 두 번 안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거 먹을래? 하면은 그 사람이 그냥 no 이라면은 뭐 같이 갈래? no 하면은 절대 두 번 안 물어봐요. 그럴 때 이태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태리도 북남부가 다 다르죠. 아하, 그러니까 막 이태리 만나자마자 바로 친구 이러면서 막 하고 다음날 아침에 같이 술 마시고 나서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어젯밤에 같이 놀았잖아. 뭐, 맞다 그렇지 하면서 막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프랑스의 셀라비 이런 태도가 네. 모든 문화와 예술과 프랑스적인 것에 다 스며들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행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또 거기 사신 분들은 모르는데 근데 또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국 여행업을 하다 보니
보니까 현지에 가서 우리나라 이제 거기 현지에서 거주를 하면서 여행업을 하시는 뭐 대표적으로 가이드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그 나라에 오래 살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살면 그 나라를 욕하면서도 그 나라 사람을 닮아가거든요. 그쵸.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한국 가이드분들은 좀 뜨거워요. 네. 알지? 막 욱하는 것도 있고. 근데 프랑스에 가면은 가이드분들, 우리나라 한국 가이드분들도 굉장히 시크해요. 맞아요. 네. 무심하고 막 네. 굉장히 뭐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하더라도 자기 일 아니면 그냥 뭐 I don't care 이런 태도를 막 보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제가 생각하는 프랑스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두사님 또 뭐 프랑스의 매력 다른 거 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술과 음식 얘기가 나오니 말인데요. 네. 프랑스 하면은 세계 3대 요리에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 3대 요리는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프랑스인이 했겠죠. 하지만 세계 3대 요리는 대부분 첫 번째 프랑스 요리를 꼽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을 꼭 꼽고 거기다 터키 꼽는 사람이 있고 동남아 애들은 태국 음식 꼽고 네. 다 근데 프랑스 요리는 기본적으로 넣고 나서 자기 나라 국가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그렇다면 부동의 1위라는 얘기인데 저는 프랑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갖고 있어요. 자 보면 우선 산업적으로 보자고요. 우리나라 이태리 요리 하는 데가 많아요? 프랑스 요리 하는 데가 많아요? 이태리. 자 보세요. 동네 분식집에서 스파게티는 하죠. 하지만 동네 분식집에서 부야베스나 라따뚜이 하는 거 봤어요? 없죠. 없죠. 왜 그럴까요? 맛이 없으니까. 잡탕찌개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이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다른 국가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럽분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프랑스 식당보다 이태리 식당의 평균 6배가 많다고 해요. 이건 통계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어디를 마찬가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태리 요리가 만들기가 더 쉬워서 그러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프랑스 요리도 뭐 어려운 건 어렵지만 난이도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프랑스 요리에는 거품이 있다. 그럼 그 마케팅은 누가 했냐? 그걸 프랑스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프랑스 음식 맛없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아니, 맛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맛없다는 네. 게 아니라 네. 항상 부동의 거품이 1위를 있다. 네. 놓는다. 네. 그다음에 이태리보다 더 높이 친다는 거에서 저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와인도 마찬가지. 프랑스 음식을 이제 항상 1위로 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가 있죠. 네. 그 나라가 이탈리아죠. 그렇죠. 네. 예. 와인도 항상 그 프랑스 와인이 넘버원이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근데 네. 프랑스 와인이 최고다라고 이런 이미지가 굳어진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제가 언젠가 우리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삼총사에 그 말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네. 알렉산더 뒤마의 삼총사에 보면 아토스가 요새 스페인 와인이 수입되지 않아서 먹을 와인이 없어라고 불평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때만 해도 프랑스 와인이 맛이 없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스페인 와인이 진짜고 프랑스는 와인이 맛이 없었어요. 불순물이 많고. 자, 그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10만 원 갖고 먹을 수 있는 퀄리티를 따졌을 때 프랑스게 맛있어요? 이태리가 맛있어요? 이태리죠. 네. 왜? 프랑스 와인은 이태리보다 같은 퀄리티일 때 2배가 비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또 면이 있냐면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프랑스 식당 갈래, 이태리 식당 갈래 하면 저는 이태리 식당은 묻지도 않고 갈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선통일 후분열을 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통일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 국가로 갈라졌는데 프랑스는 이탈리아나 독일이 갈라졌을 때 유럽에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하면서 루이 그 14세, 15세, 16세 때 그러면서 엄청나게 태양왕 시절에 국력이 번창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항상 요리는 항상 절대 왕권에 의해서 발전하거든요. 요리사가 그렇잖아요. 태양왕인데 매일 똑같은 거 보면 태양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목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심혈을 써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국은 추워서 재료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프랑스는 남프랑스에 지중해부터 알프스부터 대장까지 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서 만든 거죠. 사실은 유럽의 베르사유 궁전이 그게 단지 유럽 궁전의 표준이 되거든요. 그렇죠. 베르사유 보고 저기 비엔나의 쇤브룬도 만들고 에르미타주도 만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서 보고 나도 죽이네, 나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처럼 요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발전한 게 있죠. 근데 프랑스는 아무래도 좀 저는 느끼는 게 좀 파인 다이닝, 좀 너무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느낌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태리는 좀 말 그대로 그래도 좀 이렇게 비교적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좀 정말 일반 평민들의 음식 같은 바로 느낌이 지금 들어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는데 프랑스 요리는 지금 얘네들이 궁중 요리로 발전을 하면서 격식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한 많은 발전을 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스페인이나 이태리는 서민 음식 많고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일반 요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요리의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격식과 시스템이에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프랑스 요리의 위대성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프랑스 요리는 단순히 맛으로만 먹는 요리는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미슐랭 가이드가 식당을 선정할 때 맛만으로 선정하지 않죠. 그렇죠. 분위기와 분위기, 서비스와 서비스, 격식과 인테리어 품위와. 모든 걸 다 보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음식의 외적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요리의 1위로 랭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법전이 있잖아요. 법전, 뭐 헌법이라든지 법전을 보면은 사실은 뭐 조사, 뭐뭐와 이것 빼고는 전부 한자어잖아요, 단어가.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한자어를 모르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언어를 한글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이제 2007년부터 9년까지 이제 크루즈를 한 2년 정도 탔었습니다. 크루즈를. 네, 크루즈 여행 인솔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그래서 네. 크루즈를 한 20번 정도 뭐 지중해부터 남미, 뭐 태평양 대장 다 탔는데. 다음에 크루즈 특집 방송도 있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그때 제가 했던 이제 일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 우리나라 손님들이께서 그때 이제 좀 연세 있으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크루즈로 오시는데 이제 크루즈는 저녁마다 그런 큰 크루즈는 풀코스 정찬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차려입고 가서. 네. 그러면은 이제 매 저녁에 가면은 메뉴가 이제 한 5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다 이제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매 저녁마다 제가 점심 때 이제 크루즈 가서 셰프장한테 받아서 그거 이제 제가 한글로 번안을 해서 프린트를 다 해서 나눠드리는 거죠. 프린트라든지 복사를 해서 이제 그 나눠드리는 시스템이었는데 저도 사실 그때 좀 요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메뉴로 번역을 하다 보면은 and, of만 빼고 다 불어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 메뉴인데 네. 읽어보면 단어를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 맞아요. 뭐 사전 찾아보면 이상하게 나오고. 사전 찾아보면 영어 사전에도 잘 안 나와요. 그쵸. 왜냐하면은 이제 재료 이름이니까. 재료 이름이 그다음에 네. 조리법 그래서 풀 이름, and of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 그 법전처럼 조사 빼고는 다 불어예요. 사실 그때 제가 좀 음식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유럽 요리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프랑스 요리와 이태리 요리를 배우면 유럽 요리는 대부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 프랑스 요리는 이태리 요리가 좀 다른데 이태리 요리는 어딘가 중국 요리하고 개념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마늘 많이 쓰고 기름에다 향 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한데 프랑스는 좀 특이해요. 그래서 두 나라 요리를 배우면 유럽의 대부분의 요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그러니까 모든 요리 식재료 이름에 불어 이름이 붙겠죠. 네, 사실은 외교 용어도 다 불어잖아요. 그래서 뭐 외교 용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술 용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 용어, 뭐 안가주망 하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영어로 인게이지먼트예요. 네. 참여. 아그레망 하면은 뭐 외교 용어 중에 외교 용어, 동의. 네. 아그레망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뭐 어그리먼트 어그리먼트예요. 네. 아르누포 스타일. 아르드보 그다음에 뭐 그 앵포르말이라고 하는 또 그 미술 사조가 있거든요. 앵포르말. 그러면은 뭔가 또 있어 보이는데 알고 인포멀, 인포멀. 인포멀은 이제 불어로 읽으면 앵포르말이거든요. 아르누포 뉴 아트예요. 네. 뉴아트.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뭐 요리 용어, 패션 용어.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사례가 많아서 네. 네, 잠깐 중간 정리를 하자면 프랑스 음식을 디스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프랑스 방송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속으로 조마조마했는데 사실은 프랑스는 음식 맛으로 먹거나 가성비로 먹는 게 아니라 그 격식과 거기에 담긴 철학과 시스템으로 먹는 것이고 네. 프랑스에는 그런 식으로 배울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프랑스에 가서 배워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훈훈하게 얘기를 할 네. 수 있겠죠. 그리고 상승무공을 네. 배우면 나머지가 쉽게 풀리듯이 프랑스 요리를 이해하고 배우고 나면 다른 요리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유럽을 알기 위해서는 유럽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유럽의 음식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요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유럽의 예술을 알기 위해서는 프랑스 예술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셋이서 거기서 산다든지 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행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라틴 4개국에서도 프랑스의 매력하면은 그 무심한 듯한 시크함이 있거든요. 네. 사실 남쪽 지중해는 굉장히 가족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가 남쪽 지중해인데 유일하게 프랑스는 가면은 그 어떨 때는 막 열받아요. 정말 이기주의, 개인주의.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마지막 나올 때는 이제 텍스 프리를 하잖아요. 유럽연합을 마지막 떠날 때 텍스 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한번 제가 이제 우리 일행 텍스 프리를 이제 다 모아서 그래서 프랑스 그때 그 샤르드공 공항에서 몇 년 됐을 게 오래돼서 텍스 프리 도장을 바로 들어갔더니 세관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어디 갔냐니까 세관이 파업을 했대요 오늘. 아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니까 으쓱 하더니
셀라비. 셀라비. 그래서 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거 도장 안 찍으면 못 받는데 해서 그래서 막 했더니 한국에 가서 프랑스 대사관 가서 받으래요. 저 신경 안 쓰죠. 네. 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막 프랑스에서는 막 하다 보면은 뭐 특히 뭐 기차 파업은 뭐 진짜 시대 때도 없이 뭐 기차 파업, 그다음에 뭐 에펠탑 파업, 뭐 박물관 파업 막 정말 근데 그렇게 파업을 자주 해도 저는 또 한편은 눈 놀라는 게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프랑스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시크해요. 그렇죠.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아요. 화 안 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가 네. 처음 프랑스 간 게 90년이잖아요. 네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빨갱이 그렇죠. 소리 듣고 지금도 잡혀갈 사실은 때예요. 어르신들은 굉장히 욕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갔더니 철도가 파업을 해서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모든 스케줄이 깨졌어요. 근데 아무도 욕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은, 프랑스도 지금은 사실 좀 살기가 어려운데 이제 근데 프랑스에서도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정부 잘생긴 대통령. 굉장히 프랑스적인 삶을 그렇죠. 살고 있는. 그다음 그 부인과의 그쵸. 스토리만 네. 하더라도 네, 두 바퀴 프랑스적이죠. 뛰던가. 정말 프랑스적이고 그 네. 앞에 우리가 그 대통령이 누구였죠? 사회당의 올랑드. 네. 올랑드 대통령도 저녁마다 엄청난 오토바이 바람둥이였죠. 뒤에다 매달려서 헬멧 쓰고 몰래 나가서 에임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신경을 안 써요. 그건 그쵸. 정치인들의 뭐 사생활이니까 사실은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와 반대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우리와 반대로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은 술 취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유럽에서는. 네. 유럽에서는 술을 즐기되 술이 취해서 혀가 꼬불꼬불해서 막 그 헛소리하면은 바로 알코올 중독자로 보거든요. 그 대신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술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술 취해서 막 좀 실수하고 엎어지고 이러면은 아이고 뭐 사람이 뭐 술 취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막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네. 그런데 프랑스가 재미있는 게 전 국민의 10% 가까운 인구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아이고 재밌네요. 자주 마시는 거죠. 예, 이 자주. 사람들이 네. 왜 그러냐면 식사 때마다 마시잖아요. 네. 자, 근데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가 있죠. 네. 25살이 넘어야 먹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인도하고 네팔이에요. 인도 네팔. 예, 네.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몇 살이에요? 만 19이죠. 그래서 대학 신입생 중에 좀 일찍 들어간 그쵸. 친구들은 못 마시잖아요. 회식 때 못 먹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은 몇 살이게요? 북한은 18입니다. 우리보다 하나 빨라요. 근데 프랑스는 16살이에요. 16살은 술을 먹을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뭐 20세기 초반까지는 10살 먹은 아이들도 식사 때 와인을 먹었어요. 왜? 물이 나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술이 생활화가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사실 많이 되곤 있어요. 그래서 법이 더 엄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작고한 이제 그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산문가인 미셸 투르니에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분의 책을 좋아하는 팬이 많은데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자서전을 읽다 보면은 이제 남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로방스에서. 그래서 자기가 처음 와인을 마셔본 게 6살 때 마셔봤대요. 할아버지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놈아 프랑스 남자가 물이 뭐냐. 물은 짐승이 마시는 거고 너는 와인을 마셔라 하면서 와인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는 와인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사실 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가면 좋은 게 슈퍼마켓 가서 그냥 어떤 와인이 좋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안에 뭐 와인 등급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더라도 한 병에 그냥 5유로짜리 잡으면은 실패 안 해요. 저도 5유로 이상부터는 굉장히 괜찮았다고 5유로부터 생각을 합니다. 한 병에 5유로 정도면은 굉장히 뭐 그게 한국 들어오면 보통은 3만 원까지 그렇죠. 팔리고 그랬죠. 훌륭한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와인 들어오면 부가세하고 세금이 붙어서 우리나라 이제 마트에서 거기서 5유로 하는 게 마트 가면은 한 2만 원 정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카페나 이제 그 식당 가면 이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에 팔리는 거죠. 네.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지금 끝이 없는데 네. 지금 오늘은 개론만 얘기하고 네. 이제 다음 주에 프랑스 그러게요. 강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프랑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시간에 때울 수 있을까 했는데 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끝없이 얘기를 하시네요. 프랑스에 대해서 막 끝없이 다음에는 이제 나오네요. 프랑스 술 강론 그리고 네. 파리 강론 뭐 이렇게 12회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12회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 여행자들이 이제 여행을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파리 집중 탐구 그래서 파리의 구석구석을 또 유명한 명소들을 다니면서 생각보다 파리를 가보신 분도 많지만 사실은 아직도 유럽 땅을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안 밟아보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안 가보신 분도 많고 가봤는데 하루만 가서 그렇죠. 기억이 아무도 네. 안 난다 이런 분들도 그다음에 많으시죠. 또 갔는데 추억을 되새기고 싶은 분들도 많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파리의 구석구석을 같이 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네. 보고 듣고 네.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파리를 그럼 몇 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방도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프랑스는 남프랑스, 프로방스 빈센트 반 고흐의 프로방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또 술 얘기도 해야 될 테고 예술 얘기도 해야 그렇습니다. 될 테고 그림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할 거 많고요. 네. 남프랑스를 빼면 프랑스 여행의 절반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길게 프랑스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is is my new life. This is my new life. Something about me feels different. I can't quite explain it. And